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누군가? 윤영찬, 박광원 등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대거 탈락하면서요. 당의 주인이 누군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당화 논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오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수원을 찾았는데 그 모습부터 잠시 뒤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수도권 최대 표밭인 수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수원은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5개 지역구를 모두 싹쓸이한 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도 전통시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이 수원을 선본했습니다. 그동안 뭘 했습니까?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이런 걸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거 이수정과 제가 반드시 수원에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수원 유세 현장에 저희 현장 카메라가 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현장 연결해서 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요,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100만 명이 넘고요. 갑을, 병정, 무 이렇게 5곳의 지역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20대 8년 전, 21대 4년 전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한 달 만에 수원을 다시 찾아서 유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네. 지금 추세로 국민의힘이 한 2석 정도는 최소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목표로 좀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냐면 바로 어저께 벌어진 비명 횡사의 밤이라고 이렇게 언론들이 일컬어진 바로 박강원 전 원내대표가 수원 정이었거든요. 예. 그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전 원내대표가 공천 제외됨으로써 경선에서 탈락함으로써 수원 지역에서 상당히 지금 출렁거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에서 물론 5개 지역을 다 지금 민주당이 석권을 했지만 가장 중심축이 3곳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있었던 곳과 네. 박강원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이 3사람이 축으로 해서 하나의 벨트를 형성했었거든요. 근데 김진표 의장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고, 사실 가장 중심축 중에 하나가 박강원 전 원내대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석연치 않은 그런 어떤 결과로서 이번에 배제됨으로써 예.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다. 수원 이수정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박문규 또 이런 벨트를 형성을 한다면 좀 더 많은 그런 이번에 이 수원 5개 지역에서 2석 이상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지금 아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 지금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무 지역을 제외하고는 갑을, 병정 지역 후보들을 모두 만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영통구를 찾아서 수원 정 후보로 뛰고 있는 이수정 경기도 교수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저는 이재명 대표와 달리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여러분께 거기서 딱 나가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바로 이 수원에 우리 국민의힘이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후보들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석권하면서 장악해 왔습니다. 그 민주당 의회 권력이 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할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고 우리 이수정 후보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릴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그걸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수원정은요, 원래 진보 성향이 비교적 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곳이긴 합니다만, 이수정 교수가 여기서 25년 동안 또 여성과 아동 범죄를 연구하면서 오랫동안 이 학생들,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한판 붙어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송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명한 범죄 심리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상당히 소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후보 대 정당의 후보로만 놓고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국민의 생활 영역,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평가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가 조금 전에 이종근 실장께서도 그렇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박광원 후보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박광원 의원은 2014년에 730 재보선으로 등원을 해서 이 지역에서 정확히 10년을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삼선 중진과 신인인 이수정 교수가 싸우면 그래도 좀 갭이 있지만 둘 다 신인 대 신인으로 싸우게 되면 그러면은 인물의 살아온 과정과 스펙을 놓고 비교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등한 환경에 싸울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은요, 또 이 박문규 수원병 후보와 함께 또 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 간담회에서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고 이런 친근감을 드러냈는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 어느 지역을 가나 전통시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가게 되는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좀 수원에서 처음 밝히는 거지만 중앙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다음 국회에서 바로 추진할 것이라는. 남문시장이 왕이 만든 시장이에요. 처음으로 시장을 만들어진 게 정조대왕이에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여기 왕이 만든 시장에 온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한동훈 위원장님이 왕이 되시면 정도대왕처럼 상인들을 위한, 정말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면서. 분위기 이상한데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뭐 후보 지역에 그 지원 유세를 갔는데 저렇게 지역의 상인들께서 지역 어떤 연고를 설명하면서 또 이게 왕이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지켜 세워지는데 누군들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선거 때 건네지는 덕담일 뿐이라는 걸 한동훈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오늘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런 공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요,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이 조명현 씨의 전임자, 이 조명현 씨의 전임자를 체포해서 조사까지 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진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의 공직자가 체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세금 유용 사건에 있어서 전직 경기도 직원을 체포할 만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그것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관에 의해서 인정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명현 씨라는 분이 당시에 폭로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포된 이 오모 씨는 그분의 전임자입니다. 그렇다면 세금 법카 유용 행위가 일시적이 아니라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하고
표를 달라고 하려면 이거 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공익제보자 이 조명현 씨의 전임자로 경기도청의 법인카드 결제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오모 씨라는 분입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취임했던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비서실에서 일한 걸로 알려진 그런 인물인데 검찰이 이 오 씨한테 출석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한 겁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이 문제를 계속 건들고 제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 중에서 물론 이제 대장동 관련된 것은 기소돼갖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화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계속 나온 것이 법카 의혹인데 일단 대장동이랄지 백현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작이다 소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일과 관련해서 법카를 또 쓴 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호위무사하는 정청래 뭐 최고위원이랄지 또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법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얘기를 했다가 이제 법카는 증거가 명백하거든요. 뭐 카드 쓴 내역이랄지 뭐 그다음에 법카를 긁은 가게나 상점에 가서 확인하면 모든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명현 씨 전임자가 체포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법카 유용이랄지 뭐 과일을 산 것은 조명현 씨가 근무를 하면서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일이에요. 그런데 전임자를 체포했다는 것은 전임자 기간에 전임자가 조명현 씨 역할을 할 때도 그 당시에도 법카를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법카를 쓰는 기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예. 조명현 씨가 이제까지 폭로했던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새로운 법카 사용 내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이랄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켜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 겁니다. 송 변호사님, 그러면 이 법카 유용 의혹의 시기 그리고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커질 수 있죠. 지금 전임자를 피의자로 어쨌든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법인카드의 결제 담당자는 그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동일한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결국 같은 수법으로 계속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포괄일죄라고 하는데요. 포괄일죄. 예, 전 기간에 대해서 아마 묶어서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는 그 규모가 늘어날 수 있고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정현 위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명현 씨보다 그 앞에 일했던 네. 이 전임자도 법인카드를 직접 결제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계속 검찰이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가 결국 체포까지 됐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예. 마침 또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예,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오모 씨라는 분이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이제 모든 내용들을 아마 상세하게 알았을 것이고 그 후임자인 이제 조모 씨에게도 그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어졌을 겁니다. 제가 더 염려하는 것들은 아마 성남시장 당시에는 어땠을까라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이 비서실의 다수의 인물들이 성남시장에서 있었던 인사들을 그대로 거의 대부분 그대로 경기도청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만약에 이 의혹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전임자인 경기도청의 담당자의 전임자인 성남시청의 담당자들은 또 어떠한 내용들의 의혹들을 얘기하게 될지. 예.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지사로서의 4년의 어떤 의혹이 문제가 아니라 성남지사로 있었던 8년까지 총 12년간의 내용들까지도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당시에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금을 단 한 푼이라도 유용한 게 있다라면 거기 달게 받겠다라는 얘기를 끝내 하셨는데 지금 이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그 최고위원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조명현 씨의 전임자 오모 씨가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오모 씨의 전임자 이 성남시장의 그 법카 담당자는 또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경기도 김혜경 씨의 이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이 권양엽 후보의 사천 의혹 여기에는 아주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권양엽은 김혜경의 비서가 아니다라면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나 입장 절대 안 바꿀 거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어진 공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해서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됐던데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김혜경의 비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사천을 했다고 가짜 뉴스 퍼뜨리지 않습니까? 비서 맞잖아요. 저는 그 입장 유지하겠습니다. 비서 맞죠? 왜 비서가 아니죠?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는 그 비서란 말이 과거 자기가 경기도와 성남에서 몸종 부리듯이 부렸던 공직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고 인간 학대입니다. 이종훈 실장님, 네네.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요. 네. 법카 이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배모 씨, 이 사람 정도는 돼야지 비서라는 거냐. 근데 그 사람은 비서가 아니라 범죄 연루자고 네. 권양엽 후보 같은 분은 비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인간 학대라는 어떤 표현은 조명현 씨,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 지금 받았던 어떤 수모를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로 이제 현장에 있었고 또 총선 때 되면 서로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다 서로 고소고발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고소고발하는 때도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이번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과연 허위 사실이냐를 놓고 상당히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서다 비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시 이재명 중앙선거대책위에, 그러니까 선대위에 예. 그 조직도를 보면 분명히 4개의 실이 있고 비서실이라는 게 존재했고 비서실 내에 배우자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권 씨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도가 있거든요. 그럼 비서실이라는 분명한 조직도 내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부실장이라는 것은 직급이고 비서라는 것은 직책입니다. 즉 예. 실장, 부실장은 그 사람이 서열이 그 조직 속에 어디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얘기할 때 부실장이고 비서라는 것은 전체 조직도에서 직책, 무슨 일을 맡고 있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럼 조직도 하나로도 비서라는 말에서 그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경기도 법화 문제로 비서라는 어떤 이 연상되는 어떤 부분들을 지금 사전에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하고자 비서는 아니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탈출하기 위한 어떤 공방을 벌이려는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고발 조치는 도리어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수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카메라가 찍은 그 모습을 좀 현장 생중계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수원에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 많이 몰렸습니다. 역시나 시장인가요? 이곳이? 네. 정자 애누리 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도착하자마자 한 위원장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일제히 핸드폰을 꺼내서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금 수원을 한 달 만에 방문한 겁니다. 이 수원이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험지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년 전 총선에서도 8년 전 총선에서도 전패, 싹쓸이패한 지역인데 이곳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에서 바람을 일으킨다면 경기도 선거에서 뭔가 의미 있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 기대를 안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수원에서 유세 활동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후보로 출마를 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송영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역시나 지금 많은 인파들이 한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원에서 상당히 반전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선을 보면 이제 천안, 청주, 그다음 수원인데 천안에서 2020년에 0대3, 청주에서 0대4, 그다음 수원이 0대5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석을 하나도 못 건져왔던 험지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험지에서 지금 저런 반응과 인파가 있으면은 4년 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잘해서 의석을 획득해오는 것은 그 지역의 후보들이 할 몫입니다. 예, 정기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 가불병정 여기 후보가 확정된 곳들을 하나하나씩 돌면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지금 저렇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연고주의가 좀 강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동안은 보수 성향의 어떤 그 도시로 알려졌지만 지난 두 번의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사실 5대0, 5대0으로 전석을 석권했던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동안에 수원에서 가졌던 의석수를 최소한 한두 석이라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찌 보면 초기에 선거운동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초기에 들어가서 지금 붐을 일으키는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저는 좀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운동 전 상황에서 저렇게 막 열광적인 그 환호 분위기 이것이 선거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아직 전체 선거운동 공천 과정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수원이 그렇게 호락호락 내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바람몰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곧 선거 결과로 그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경기도 의원을 지내신 신정현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후보들을 일일이 찾아주는 거 예. 후보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험지에서 특히 이제 전국적인 네임밸류가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을 저렇게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특히 시장 같은 곳은 소통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계속 돌 겁니다. 그러면은 수원 곳곳에서 한동훈이 왔대, 수원 잘 챙긴대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하면 분명한 거기 후보자들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갈 겁니다. 이런 점에서 또 대비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선의 박광원 의원 아까 우리 언급했던 아마 그런 박광원 의원 같은 분들이 3선 동안 만들었던 지역의 조직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이 한 번에 이제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당원들뿐만 아니라 박광원 의원 같은 좀 좋은 정치인들을 지키고자 했던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또 떠나갔을 겁니다. 아마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가 온다면 지금 저러한 모습의 어떤 지지 모습들, 호소하는 모습들을 과연 시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이런 의심도 듭니다. 네. 신 의원님 말씀처럼 박광온 의원 굉장히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당 안팎으로 신망이 두터운 이분이 지금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그 여파도 아마 수원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김광산 변호사님, 지금 저희 현장 취재 기자들이 굉장히 빽빽한 그 인파에 몰려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제 저 지금 화면을 보면요, 뭐 일부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 근데 모일 수 있죠. 그리고 저렇게 비대위원장지 대표가 보면 상당히 많이 동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 어떤 열기랄지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곳을 방문했을 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옷차림, 또 언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까지 전에 정치인들에게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포인트를 딱딱 집어내요. 그리고 후디티를 입고 경할 때는 굉장히 캐주얼 차림을 저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저게 보수 정당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느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저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그냥 화면을 보면 마치 뭐 아주 진보당의 어떤 뭐 청년 정치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 저는 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또 저렇게 모여 있는 시민들이 아마 중도층에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역할이 사실은 어느 지역을 갈 때마다 저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일단 후보자에도 굉장히 좋고요. 전체적인 전국의 선거에 있어서 열기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종호 실장님. 네네. 한동훈 위원장이 수도권 그리고 험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유세 일정을 시작하고 그렇게 짜고 있는데 이런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메시지라든지 또는 공천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현장에서 선거를 지원하는 모습은 이렇게 쭉 보면 4년 전에 실패했던 것들을 다 학습해서 그것을 되돌려 놓거나 그것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장면도 4년 전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2020년 4년 전 선거는 어떻게 치러졌냐면 코로나19가 바로 선거일 한 수개월 전에 덮쳤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야 돼. 왜냐하면 그 전 선거에서도 졌거든요. 야당이었습니다. 야당은 선거에서 사실상 이 바람몰이가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비대면 선거였어요. 즉 선거 유세를 서로 선거 유세하면 코로나19가 너무 이렇게 확산된다 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은 눈물을 머금고 선거 유세를 광장에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상 180대 108로 그때 당시에 4년 전에 졌던 어떤 선거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입법 권력으로는 이 국민의힘이 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 유세까지는 아니지만 선거 지원으로 이렇게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 4년 전에 못 만났던 유권자들을 만나고 바람몰이를 해서 벨트화해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렸던 전략이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 필요한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은 거죠. 예, 저희 현장 카메라 기자와 취재 기자가 그 몰려든 인파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현장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하던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국면에서요. 무심코 내뱉은 그런 말 한마디가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나중에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도 다루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정호택 후보와 국민의힘에 재빨리 사과를 한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이 권영규 후보 고발건 이 문제만큼은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민주당은 어떠냐면요. 막 정말로 힘든 자기들 입장에서 어려운 이슈가 있으면 몰리다가 오히려 역공으로 고발장을 뜩 내놓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의 국민의힘과 다릅니다. 이런 무고성 고발을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고 계속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하루 정도 아주 말을 엄청나게 쏟아내셨던데요. 트위터 한 10개 하셨나? 페북 하셨나? 그 하루 얘기했는데 벌써 고발이 몇 개 당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계속 나오고 이러죠. 그냥 정제된 자세로 저와 토론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저와 토론하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자,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고발장에 굴하지 않겠다. 나 무고죄로 끝까지 맞설 거다. 법정에서 다퉈보자. 이겁니다. 신정임 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 다 법조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얘기가 단순히 정치적인 엄포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예, 좀 무섭네요. 예, 서로 이제 일반 서민들은 소송 건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그날 밤잠을 설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법조인 율사라 그러죠. 정치는 사실은 칼 대신 말로 싸우는 것이고 말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 가장 최악의 정치는 사실 법으로 억누르는 것이고 법으로 겁박하는 것이거든요. 서로가 무엇을로 고소했고 또 무고죄로 반응한다? 과연 국민들이 지금 거기에 관심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저께 나왔던 기사 중에 0.6%의 출생률, 10.6명 출생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거기에 무역수지 20억 달러 적자, 지금 국가의 경제와 미래의 자산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장관과 이재명 대표 서로가 한 말 놓고서 고소고발하겠다. 여기에 어디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까? 저는 율사들의 정치가 바로 여기에서 한계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정말 토론하고 싶다면 국가의 미래가 소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갖고 싸워야 될 것인가, 말로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당을
함께 비판 주셨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또 1대1 토론하자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서로 밀리지 않는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권양엽 씨와 관련된 공천이 굉장히 후폭풍이 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면 민주당이 엄청 불리하다고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수행비선이 아니냐, 굉장히 지엽적인 거 가지고 명예훼손을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어떤 정치의 행태를 보면 고발을 한다고 하면 되게 상대편이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어느 한쪽에서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쪽에 그게 겉바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고발 고소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걸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양엽 씨에 대한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총선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고발해봤자 이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고발이 허위 아니냐, 그럼 무고죄로 가겠다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기싸움하면서 밀리지 않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요, 이 권양엽 후보는 김혜경 씨의 비서 출신이라는 이 표현을 거두어들이지 않는 그런 배경에는 이 권양엽 후보가 지난 대선 때요, 김혜경 씨의 지방 일정에 동행을 하면서 직접 찍은 아니면 직접 찍은 걸로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수행비서가 아니냐 이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신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오늘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나 그 배우자들을 여러 가지 이제 동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 옆에서 사진 찍었다고 다 비서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실제로 사실과 다른 거죠.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에 저희 지역에 왔을 때는 제가 아주 가까이에서 수행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노원 구청장 시절인데 문재인 대선 후보 비서라고 표현하면 그게 맞겠습니까? 자, 이 논란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패널 분들께 한 분씩 좀 여쭤보고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 변호사님. 비서를 비서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도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대위 조직도에도 비서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배우자실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우자실의 부실장이면 어쨌든 비서실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비서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비서입니다. 다만 뭐 민주당에서 그게 수행비서가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비서는 수행비서도 있고 뭐 언론 담당 비서도 있고 정책 담당 비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 권양엽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은 당시에 김혜경 씨를 수행하지 않았냐? 그것도 매우 의문이 드는 게 그 언론에 이미 공개된 2021년 12월 10일자 그 페이스북 게시물, 이거 페이스북에 가서 클릭을 하면 시각이 나옵니다. 예. 12월 10일 그 새벽 1시 31분에 올렸기 때문에요. 이게 12월 9일치 일정이에요. 그 권양엽 씨 본인이 대구 상주를 거쳐 군의 휴게소를 들러 경주에서 간담회 후 이렇게 올렸는데 네. 당시에 언론 기사 찾아보니까 12월 9일자 김혜경 씨 일정하고 정확히 맞습니다. 오전에 대구에서 간담회하고 오후에 상주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고 그 경주 민주당 경주 지역위원회 교육장에 갔더라고요. 그 일정하고 일치를 하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1월 28일에 0시 40분에 올린 게 있는데 그것도 27일 일정이겠죠. 그러면은 그때 순천 여수에서 김혜경 씨의 일정이 있었는데 당시 현장에서 김혜경 씨를 찍은 사진 그리고 그 현장에서 권양엽 씨 본인이 찍힌 사진 또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도 그 동행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번 동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수행이라고 표현했다고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고소를 하는 것이냐? 저는 이거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기남 교수님. 문제의 본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비서라고 하는 것이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른바 과거에는 그 선거 캠프에 배우자 팀도 있을 수 있고 또 확장된 개념으로 배우자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식 의원이 배우자실의 실장입니다. 부실장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권양엽 씨가 부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 두 분은 국회의원인 이해식 씨는 수행비서입니까 아닙니까? 수행비서가 아니죠. 권양엽 부실장도 수행비서는 아니죠. 비서실에 그러나 비서실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할 자체는 수행비서가 아니지만 비서 신분인 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서냐 수행비서냐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볼가진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더 나아가서 자 김성환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를테면 수행비서가 수행하면서 사진 찍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행비서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일례로 권양엽 씨가 부실장 역할을 하면서 때때로 내려가서 후보 부인 배우자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고 일정을 체크하고 만약에 사진을 찍었다 하면 그런 역할을 일시적으로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정적으로 수행비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권 얘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속에서 그냥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서, 이재명 대표의 비서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이 문제를 키운 거예요. 이 문제가 불거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권양엽 씨라고 하는 민주당 캠프의 배우자실의 부실장을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하면서 무리하게 전략 공천하려고 했던 이른바 공천 과정의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국민의힘이 수행비서 아니냐, 비서 출신 아니냐라고 이것을 정치 공세로 끌고 간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면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하고 이걸로 끝내야 될 사안이지 이것이 무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부정적 이미지하고 계속 확산시킬 수 있는 아주 호재를 만난 양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절차에 이미 착수가 돼 있고 또 해당 지역은 경선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최근에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민주당 영입 인재들의 음주운전 전력도 꼬집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음주운전 경력자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던 그런 분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음주운전 전과자잖아요. 민주당에는 혹시 음주운전 가산점 같은 거 있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경기 하남을에 전략 공천한 영입인재 8호 김용만 후보가요. 이분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데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요. 또 한 명 있습니다. 부산 수영에 전략 공천된 영입인재 18호 유동철 후보도 음주운전 2번으로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 이걸 받은 게 뒤늦게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경력도 드러내서 끄집어서 공세를 편 건데요. 정기남 교수님께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허들이 좀 낮아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후보 자격 심사 과정을 통해서 엄정한 잣대로 음주운전이라든가 하는 이 사회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걸러냈어야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역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엄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진 반면에 비례대표 후보 추천이라든지 또 전략적으로 영입한 인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찌 보면 엄격하게 걸러지지 못하면서 오늘과 같은 그런 사태가 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더 나아가서 당내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 과거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대학교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음주운전까지 사실은 문제 삼는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내에서 왠지 어떤 2018년 이후에 적발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좀 엄격하게 보려고 하는 다소 느슨해진 잣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번 주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주제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들, 한 비판들 중점적으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 민주당의 불리한 기사만 자꾸 나온다고 하면서 언론 환경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부쩍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잘하고 있는데 언론 때문이다 이거죠. 한동훈 위원장 얘기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될 언론들까지 일부 협잡을 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부 언론의 이 잘못된 행태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야말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 행위 아닙니까? 여당과 일부 악의적 언론들이 공천 혁신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아픔을 마치 심각한 분열, 내홍, 갈등인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을 했지만 얘기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언론에 대한 투정 같은 건데요. 기울어졌느니 어쨌니 저는 오히려 지금의 선거 관련한 보도가 저희한테 불리하면 불리했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너무 막장 공천이 많아서 뭘 비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언론에서 그 대상이 많죠. 언론 얘기다 보니까 저희 언론인 출신이신 이종훈 실장님께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총선이라든지 뭐 정치적인 공방이 벌어졌을 때 불리하면 언론 탓하는 것 한두 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표현에 있어서 협잡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두고 언론을 욕한 적은 없거든요. 언론 비판한 적은 없거든요. 협잡이란 건 거의 뭐 사기, 야바위 뭐 이렇게 진짜 어떤 뭐 범죄의 행위에 준하는 그런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한번 들여다보죠. 정말 지금 이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상대적으로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협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최근의 칼럼은 경향신문의 전 편집국장 출신의 교수가 이재명 대표 사퇴를 권함이라는 칼럼입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 뭐 보수 언론이라고 칭하는 어떤 신문이나 보수 언론으로 칭하는 어떤 방송 또는 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비판해온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조목조목 이재명 대표의 사천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추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만일까요? 아닙니다. 한겨레신문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전 언론이 최근에 벌어진 공천 과정, 민주당에 이런 공천은 없었다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협잡이고 일부 언론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과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을 과연 중도적인 유권자들, 중도적인 국민들도 똑같이 생각하는지 한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지금 비판들이 과연 온당한 비판인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친문, 비명 행사의 밤, 학살의 밤, 또 피해 수요일. 어젯밤 발표된 민주당 경선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 7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그런 결과긴 합니다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까 당내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비명계가 경선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그런 결과도 결과입니다만 오늘 친명계의 이 한마디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 관사이자 전략공관위원인 신명계 김성환 의원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경선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다수의 당원들의 뜻이 있는 것 있고 평소에 그와 다른 행보를 하셨던 의원님들이 이 당원들이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갈등이니 내홍이니 무슨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 아니니 이렇게 또 몰아갑니다. 정말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당원의 선택을 왜 그렇게 폄하하는 것입니까? 김광산 변호사님, 네. 김성환 의원이요. 정말 노골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노골적인 평가라는 말이 저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당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한 그런 경선 결과다. 이 당의 주인은 이재명 대표라는 이 말입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 뜻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당원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와 뜻을 같이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를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당의 주인인지 누군지를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 그냥 들리기에는 당의 주인이 이재명이구나. 그럼 민주당의 소유자가 이재명이구나. 이제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 공천과 관련된 이제 사천 논란이 쭉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당의 주인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당에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갈등이니 내홍이니 뭐 누구 편이냐 이런 것들을 마치 여론에서 가짜뉴스 한 것처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문 비밀은 다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탈당 러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내용 갈등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제 언론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어떤 총선에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상황에서 뭔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또 여론조사에 잘 나오지 않으면 그 탓을 전부 다 언론으로 돌리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언론 자체는요, 가짜뉴스 생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짜뉴스 생산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언론이 왜 저렇게 쓰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걸 갖다가 민주당을 운영하는데 반영을 하면 총선에 엄청 도움이 되죠. 근데 끝까지 언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아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 눈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모르고 지금 어떤 우물 안에 이재명 대표가 좀 빠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친문 비명 횡사의 밤, 피해 수요일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날의 모습, 새로운 미래도 굉장히 집중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신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 경선 투표가요.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50대 50으로 반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권리당원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은요, 소위 말하는 이제 짠물 정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적당한 물과 소금이 있는 생태계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오직 소금만 잔뜩 있는 정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당원 평가,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이름을 쭉 나래비로 했을 때 사실상 90% 넘는 사람이 다 비명 혹은 반명 친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산 20% 혹은 30%를 하게 되면은요, 그 어떠한 상대를 두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당원 투표를 50%로 했다. 사실상 짠물 정당이 되어버린 소위 말하는 개딸 전체주의화 되어버린 지금의 민주당 속에서는요, 비명 혹은 친문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정말 잘했고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아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서서 봤던 강병원 의원이나 박광원 의원 또 윤영찬 의원 한 명 한 명 보면은요, 본선 경쟁력에서 상대 후보보다 더 뛰어난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또 비명 친명이라고 불렸던 이런 인사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 은평구청장으로 이름을 돌렸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현직이 강원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은평구에 공천을 주기 위해서 현직 이름은 빼주고 은평구청장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경선을 치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스템 공천이고 공정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은요, 그냥 1인 정당화, 사당화되고 있는 구조 속에 있는 짠물 정당입니다. 민주주의도 없고요. 공정과 상식, 원칙이 없는 정당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민주당은 짠물 정당이다. 공정과 상식이 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새로운 미래 측에서 논평을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지난 대선 때 했던 이 말이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먼지 털듯이 털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한테 뭘 기대했겠을까? 뭔가 새롭게 해라.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답답하니까 확 좀 바꿔달라. 맞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 다시 들어도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만 해도요, 대선 후보 시절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중심이 돼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수사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은 그 어떤 민주당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들도 민주당의 아무개, 민주당의 뭐 누구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먼저 강조하면서 본인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사실은 의미 있는 그 발언이었고 그 당시에 그 문제를 문제 제기하지 못했을 뿐이지 대선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 제기하지 못했던 뿐이지 그 결과가 저는 어제 밤 공천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동안 2021년 2년 1월에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제 공천 파동을 통해서 공천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자, 어제 그 이른바 공천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신명계 핵심이라고 하는 김성환 의원이 얼마 전에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얘기했듯이 당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당의 주인이라는 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어느 정도 느끼면 거의 공천은 정리된 것이고 거의 오만함과 거만함까지 느껴집니다. 오히려 여기서 얘기하는 당의 주인이 국민이다? 말이 반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친명 강성 지지자의 당으로 전락한 겁니다. 이 당의 주인은 친명 강성 당원의 정당으로 전락한 것이고 그 결과가 어제 공천 결과로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자, 그동안 하위 20%를 30여 명이 갖고 온 의원들을 하위 20%로 몰아붙였습니다. 그 또한 친명 강성 당원들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먼저 투항한 사람들은 살려주되 도망간 사람은 다 탈당했습니다. 자, 남아서 끝까지 당을 지키면서 경선이라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어젯밤 마지막으로 저는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재명 지도부가 어떤 책임을 묻기 이전에 저는 이 당을 움직이고 있는 친명 강성 당원들이 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전락했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네. 제가 여당 패널 분께 여쭤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거를 지금 공천 혁명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선에서 패배를 한 건 친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당심을 거스른 대가다. 이게 앞서 보신 친명계 의원의 노골적인 그런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요. 비명 행사, 피해 수율이라는 당 안팎의 지적을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정권 심판론으로 지지율 반등시켜야 되는 시점인데 어제 경선 결과 때문에 다시 비명 행사 논란 불붙은 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 기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뜻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또 다른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가지고 그렇게 과민 반응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어제 공천은 단수 공천이 아니고 경선을 한 것입니다. 경선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분들을 뽑아서 국민과 당원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어제 경선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몇 군데 체크를 해봤는데 현역이 진 구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구역이 가산, 감산 없이 결판이 난 걸로 합니다. 이거는 친명, 비명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친명과 비명만 있습니까? 목표를 두고 분열, 갈등의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공천 혁명입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내가 경선 결과 체크해 보니까 가산, 신인 가산, 그리고 하위 20%, 10% 이분들 감산하지 않고도 현역 의원이 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실장님. 하지만 지금 몇몇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박광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페널티를 받고 아쉽게 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씀과는 좀 다른 정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광훈 대표와 관련해서는 모 신문이 지금 단독으로 평가 결과를 지금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보면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결정적으로는 권리당원들이 거의 몰표로 박광훈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바람에 이렇게 역전이 돼서 근소한 차이로 졌다라고 나오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산감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가산감산 없이 원사이드하게 모든 후보들이 다 지금 결과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그럴까요? 아까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 지금 어저께 결과 중에는 인지도가 굉장히 낮고 의정 활동도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어떤 현역 의원들이나 혹은 다른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우리가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후보들이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가산과 감산 없이 그들이 정말로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나 아니면 그 이외에 전문적인 어떤 경력이 훨씬 뛰어나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 봐도 그런 후보들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진짜 감산 없이 결과가 나왔는지를 어느 정도는 좀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공개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래 민주당은 이번에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투명하게 했어라고 다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친명 비명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여러 가지의 명들이 있더라고요. 어명, 그다음에 뭐 늘명 이런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다가 친명이 됐고 아니면 늘 친명이 됐거나 혹은 그냥 친명, 진명만이 아니라 찐명, 개명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개과천선해서 친명이 된 사람을 개명이라고 하더군요. 별의별 명이 다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이번에 진짜 찐명을 가려내는 그런 공천을 했다라는 비판에서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군요. 그렇군요. 1번 주제에서도 다뤘던 이 박광훈 의원은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원내대표였는데 이 가결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났었죠. 오늘 나도 사실은 하위 20% 통보를 받았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작년에 친명계인 이 강의원 당대표 특보가 가결표 던진 의원들의 이 정치적인 생명을 끊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정현 의원님. 네. 김성환 의원도 앞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 동의안 가결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향을 분명히 미쳤습니다. 예, 그때 그 명단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지금 데이터로 나올 정도로 이번 공천에서 사실상 학살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음에 22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 지금은 오롯이 이재명만 지키면 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의 의지이기도 하죠. 저는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에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것은 윤석열 정권이 이루고 있는 실정의 문제를 제대로 비판하고 바로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명품백 문제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이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이제는 이 피해 공천이라고 불리는 이 공천 속에 수세하기 바쁩니다. 방어하기가 바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할 건지 이 고민하다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 여러 가지 실정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의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정말 무능력한 민주당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가장 또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건데요. 4년 내내 민주당이 앞으로 100석 미만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혁신하자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만 잘 지키자라고 하는 그 4년을 보냈을 때 과연 민주 진보 진영은 얼마나 더 망가질지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친명이라고 다 횡재하고 비명이라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 반대가 친명계인 김의겸 의원이 포함돼 있다 이 주장입니다. 김의겸 의원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런 가짜 뉴스로 확인된 그런 의혹을 퍼뜨려서 논란이 됐던 그런 분이죠.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마약과의 전쟁에 어떤 시발점 이거 장관 아닙니까? 경찰이 마약 성과 내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질문입니다.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자신이 대사가요. 송 변호사님. 지금 그러니까 비명 횡사 공천이다 이걸 부인하는 그런 이 대표 쪽에서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김의겸 의원도 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의겸 의원 좀 특수한 케이스죠. 방금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그동안에 너무나 허위 사실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조차도 김의겸 의원을 많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선에서 탈락한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시사점이 더 있는 것이 이렇게 어쨌든 비례대표 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아닌 곳에 가서 그 지역 현역 의원하고 경선하면 역시나 현역 의원의 그 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없습니다. 결국은 여기 현역 신영대 의원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산 감산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민주당에서 소위 이제 비명계로 표적이 된 의원들 대거 하위자로 지목이 돼서 하위 10%나 하위 20%에 들어서 페널티를 받았고, 특히나 그 지역에서 신인 가산점을 받은 후보들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금 그 당락이 갈린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민주당의 그 소위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발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반론도 좀 보장해줘야죠. 공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공천 때문에 진짜 시끄러운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혹시 항의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당사 앞에 2번이나 가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민주당사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분신을 한 어떤 후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 후보 영장 청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보도 이제 범죄 행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공천에 대한 잡음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고요. 아까 우리 군산의 이제 김의겸 의원하고 신영대 의원 이 경선 얘기했잖아요. 이 경선에서는 왜 김의겸 의원이 졌는지, 이것은요, 모든 다른 지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신영대 의원이 하위 10%에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감점이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템 공천의 가장 애외적인 유일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의겸 의원이 진 거예요. 경선 탈락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의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어제 비명 행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행사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사천이다, 사리사욕한 공천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까 뭐라고요? 이걸 가지고 공천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사천을 갖다가 양심상 공천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지 않고, 참 굉장히 멘탈적으로 강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일하게 하위 10%를 받고도 결선을 치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용진 의원인데요. 이분은 지금 탈락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당에서 깜깜이 경선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성적을 통보받았는데 시험지 답안지 이런 거 안 보여줘요. 감춰요. 네. 재심을 신청했는데 문자 하나 달랑 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경선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좀 답답한데,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탈당 이런 건 없는 겁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뭐 약간 바보 같은 선택을 계속 이번에는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정기남 교수님, 왜 안 알려주는 겁니까?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동안의 선관위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고향의 홍정민 의원 경선 과정에 대해서 그 득표수를 후보자 본인들에게는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 정봉주, 이승훈 세 사람 경선에 대해서 최소한 본인들에게는 몇 퍼센트 득표했고 1위를 했고 몇 퍼센트 득표율이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과반이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결선 투표로 간다, 이런 얘기를 선관위원장이 대놓고 그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선관위 운영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후보자들이 이 승복을 하려면 본인의 결과를 정확하게 후보자가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박용진 의원 지금 어제 경선 과정에서 살아남은 한 인물로 국회의원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좀 예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선 투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얘기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위 20%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위 20%, 30% 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m 달리기를요, 30m 앞에서 뛰는 사람과 100m 스타트점에 뛰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길 수 없는 구조를 그러면 왜 박용진 의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설마 하는 그런 심정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를테면 박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다 저는 적용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게 뭡니까?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대선 패배 이후에 젖잘살을 외치던 사람들이 친명 강성당원들이었습니다. 자, 당대표 경선에서 80% 가까이 밀어준 친명 강성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 20%에 몰아넣은 사람들도 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어진 경선구도 만들어졌습니다. 친명인 사람들은 대부분 단수 공천했습니다. 친명 지도부 중에 단 한 명도 거듭되는 사람 없을 지경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돼 가고 있는데 다들 저렇게 나는 괜찮을 거야. 설마 나는 그 피해자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라는 아니란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의식으로 대응한 것 자체가 오늘의 소위 비명계의 대거 탈락이라고 하는 저는 이 참사를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박용진 의원은 결선에서도 30%의 감산을 받는 건데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박 의원이 결선을 통과하지 못할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런 민주당의 상황을 가장 어떻게 볼까 궁금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소위 임종석 전 실장에 이어서 노영민 전 실장까지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탈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별다른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도 별다른 게 없을 거예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징이 이제 결단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따르던 사람들, 본인을 대통령 만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학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묵묵무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고양이 정치라는 얘기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떤 해시태그를 눌렀을 때 그걸 갖다가 좋아요 누르는 게 고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지금 어떻게 할지를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비판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민주당이 만약에 총선에서 지게 되면 그 책임 본인에게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어떤 감정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본인의 스타일로는 어떠한 굉장히 강력한 스트롱맨적인 정치의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총선까지 계속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홍영표 의원 그리고 그보다 앞서 탈당한 서른 의원 모두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 당입니다. 진짜 민주 세력, 정치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포함해 윤석열 심판, 이재명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하겠습니다. 합류 가능성 타진 중이신 의원님 안 계실까요? 많이 되면 좋겠지만 아마 이제 현역 의원님들 중에서 한두 분이 그럴 수 있지만 신정현 의원님, 지금 당명도 새로운 미래에서 민주연대 이렇게 바꾸겠다는 건데 내부에서 또 반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오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새로운 미래와 현재 지금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그 두 정치 주체가 지금 모여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입당식을 오늘 치러낸 것이고요. 네. 여기에 당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여기에 대한 논의를 조금 이제 이후에 아마 곧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명에 대한 개정 여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 중에 또 컷오프가 된 또 인물 중에 관심을 끄는 인물은 바로 안민석 의원이 있는데요. 결국 총선에 나 불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불출마 입장인데요. 나를 독배를 삼키는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는데 하지만 나는 계파 갈등의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곤 실장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요? 글쎄요. 어떤 계파의 어떤 갈등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가 너무 많이 배제가 되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친명계인 자신한테 이렇게 희생을 강요한 거다. 그런 어떤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이 친명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균형의 희생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도 사실 오산시장의 국민의힘 쪽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됐다는 건
그 지역구 의원의 경쟁력이나 조직 관리가 잘못됐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거든요. 5선 동안 하는 동안 사실 그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지역구에서 아니 너무 관습적이고 관례적으로만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그래서 높아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결정적으로는 안민석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무엇을 했는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에서는 늘 불안한 그런 뭐랄까요? 어떻게 그 잘못하면은 또 다른 어떤 막말로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거나 했던 그런 전력들 때문에 늘 불안했던 그런 의정 활동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다른 어떤 모습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면 안민석 의원의 미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민주당만 했을까요? 거의 모든 유권자들이 또 우산 시민들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 자신을 돌아봐야지 그리고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야지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를 희생자로 코스프레하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정치적 그 다른 활동을 지금 꿈을 꾼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역시 좀 씁쓸한 어떤 멘트였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의 불출마 이 소식에 이분이 또 화제입니다. 논개가 되어 떨어뜨리겠다라고까지 했던 이 정유라 씨가 입장을 냈는데요. 파티라도 해야겠다. 끝까지 자기가 도덕적인 흠결이 없다고 하는데 추하다. 그러면서 안민석 의원이 제기했던 독일에 가서 300조 이거 안 찾아오면 큰일 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군요. 또 윤지호도 찾아와라. 윤지호 씨 관련 또 뭐 공익 제보자라고 했다가 이게 지금 사실 거의 허위로 드러난 그런 얘기도 꼬집은 것 같습니다.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에 이렇게 의정 활동에서 누적된 잘못이 있죠. 허위 사실을 그 신중한 고려 없이 공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성적 고려 때문에 안민석 의원을 컷오프 시켰는지는 매우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 뭐 징계를 하거나 뭐 주의를 촉구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최근에 검찰에 기소됐을 때도 그때 뭐 바로 컷오프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 사실 그동안에 5선 이상 의원이 4명 있었습니다. 그 변재일 의원, 서른 의원, 안민석 의원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이죠. 이 중에 이제 서른 의원은 하위자로 분류되면서 탈당을 해서 지금 새로운 미래에 가기로 했고 안민석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단수공천을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 민주당이 정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가에서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차기 국회 구성을 염두에 두고 5선 이상의 의원들을 좀 인위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를 하면은 그러면은 국회의장은 선수대로 되는 건데 누가 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민석 의원이나 변재일 의원이나 컷오프의 배경이 좀 정확하게 밝혀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일정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처음 지방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경기도 여주 양평이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또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곳일 수도 있는데 이 대표는 왜 이곳을 첫 유세지로 선택했을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어디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 땅입니다.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이 김건희 부부 땅입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꽃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백지화하는 것입니까? 뭐 먹어라 이런 겁니까? 권력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 백지화됐던 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 현장을 찾은 건데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논란 당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게 된 원희룡 전 장관이기도 하죠. 김광삼 변호사님,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예정된 유세 일정이 있는데 이걸 봐도 이재명 대표의 컨셉, 정권 심판론 여기에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제부터 정권 심판론으로 가면 이번 총선 승리가 분명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정권 심판론 자체가 사실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민주당에는 유리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돌발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 어떤 변수냐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 심판으로 가려면 계속 현 정부의 실정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모든 언론들은 도가 지나친 이재명의 사천에 다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평고속도로 할지 뭐 아무런 다른 얘기를 해도 사실 이게 이제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사천의 근원이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이걸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미지가 이미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평고속도로도 이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물 간 이슈거든요. 예. 그러면 새로운 이슈를 꺼내고 거기에 맞춘 전략적인 어떤 선거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데 그런 걸 못하고요. 뭐 이건희 여사 뭐 백과 관련된 문제랄지 아니면 뭐 양평 문제랄지 지금 이런 것만 과거에 있는 거 재탕3탕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론이나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원희룡 전 장관을 공격하다가 되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또 단수로 또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노선 변경이 원희룡 전 장관 체제의 국토부에서 결정됐다, 이런 취지인데 원희룡 후보는 내가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송 변호사님, 두 사람의 신경전이 굉장히 좀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원희룡 후보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다는 거고, 네. 고발했죠 이미. 그리고 이 용역 보고서는 2022년 5월 이전에 이미 그 용역이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5월 중순에 그 용역 보고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선 변경이 과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주도해서 그렇게 됐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국기 최고위원회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지금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그 양평고속도로는 현재 선거의 이슈도 아니고, 그다음에 오늘 그 양평 지역을 방문해서도 또다시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사실은 그 지역에 가면은 민주당이 여주 양평이라고 하는 지역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떤 그 정쟁 이슈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여주 양평 지역 주민들이 그걸 보고 민주당에 그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요즘 참 고소고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에 이어서 정우택 국회 부의장으로부터도 고발을 당했는데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정우택 후보 단수 추천 받으셨던데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공천입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좀 짚어드리면요, 정우택 의원이 단수 추천이 아니라 청주 상당구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경선을 해서 이겨서 공천을 받은 겁니다. 이걸 뒤늦게 알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 정우택 의원 당사자뿐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한 건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교롭게도 연속으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확실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든요. 단수 공천 안 받았잖아요. 경선에서 이겨서 공천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참모가 써준 걸 그대로 읽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을 확인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저걸로 고소가 되고 또 처벌을 받으면 또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 하더라도 또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이구 이거 잘못됐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바로 사과를 하는데, 사과할 때 그냥 사과한 게 아니잖아요.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적으로 해야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않고 착오에 의해서 했으면 고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수사를 받을 때나 재판을 받을 때 나는 고의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게 아니고 내가 단수 공천을 받은 걸로 나의 착각을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든지 변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걸 아마 신속하게 특히 뭐 법조인으로부터 상의를 하고 상담을 받았겠죠. 그래서 빨리 저걸 올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웬만하면 사과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아직 사과는 안 했지만 예. 그것도 고심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국토부의 자료를 보면 이게 원희룡 장관 때 결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게 명백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허위사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뭐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내용하고 국토부로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에 허가를 인허가를 해줬다. 그걸로 지금 뭐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또 기소가 되면 또 재판을 또 하나를 더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지금 지역구보다는 첩으로 지방 유세 일정을 간 건데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는 오늘도 지역구 유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진을 올렸는데요. 제가 이 원 후보가 올린 사진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바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사진 올려주실까요? 네, 이겁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인데요. 요즘 유세를 같이 다니고 있는 그 축구 선수 이천수 씨죠. 이천수 씨만 사인을 받은 건 이겁니다. 지금 후보는 원희룡인데 이천수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사인 공세를 받은 겁니다. 자, 신정현 위원님, 예. 오늘 패널 분들 중에서 유일한 또 선출직 그런가요? 예, 글씨 안 쓰십니까? 예, 예. 예, 선출직 그 공무원을 해보셨기 때문에 예. 도의원 출신이시니까요. 이 유세를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셀프 디스를 하면서 또 관심을 끄는 그런 게 네. 요즘에 또 유행인 것 같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이 좀 선거를 잘 치르는 것 같습니다. 재미나게 아마도 최근에 뭐 쇼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도 올린 것 같은데요. 원 장관에게는 사실은 이번 선거는 저도 이기는 선거거든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상대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자와 잘 싸워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뿜어내느냐, 이것이 아마 앞으로 여권 안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차기 대권 후보자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표정을 보십시오. 사실 3% 차이 정도로 지는 걸로 나왔지만 전혀 긴장하는 게 없습니다. 왜? 저도 이기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원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경쟁은요, 앞으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심각하고 뭔가 법적인 문제를 갖고 주고받는 것보다는요, 재미난 것, 그리고 뭔가 우스운 것, 상대를 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걸 통해서 집중받는 모습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가 지금 또 쇼츠 채널에서 또 한 것도 또 화제입니다. 본인의 외모를 셀프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짝사랑도 그럼 해보신 건가요? 뭐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조국같이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세요? 한 7점? 본인만의 매력 포인트는? 눈웃음. 너무 귀여우신데요? 지금 이대로 살기 vs 대통령 되고 얼굴 랜덤 돌리기. 대통령 되는 게 관계없이 얼굴 랜덤 달리기 하고 싶어요. 플러팅 기술 있으실까요? 행사장 갔다가 맛있는 떡을 얻어왔는데 같이 먹을래? 주로 먹는 거 가지고. 송 변호사님, 지금 이 원희룡 후보를 돕는 사람이 이천수 씨 말고 또 있잖아요.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요. 인 위원장이 지금 비례대표를 출마하라고 당에서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출마를 만약에 하시면은 비례 그 대표 득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정당의 혁신, 쇄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 약세 지역을 보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약점 보완형 후보로 그 손색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을 뵌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호방한 어떤 풍모가 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 비례대표 출마를 하셔서 그 비례정당의 유세를 같이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별세를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에 향년 95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이종근 실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손명순 여사 이화여대 약대를 다니다가 서울대를 나온 바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사 면허증까지 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편의 그런 정치적인 그 목표, 대통령의 목표를 위해서 내조를 끝까지 하면서 조용한 어떤 내조로서 대통령 영부인의 어떤 자리를 완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상대적인 어떤 라이벌 김대중 대통령의 또 부인인 이호 여사는 2019년도 향년 96세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1929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아까 앵커 말씀하셨듯이 95세의 일기를 끝으로 이제 별세를 했는데 손명순 여사의 별세를 돌아보면서 요즘 들어서 뭐 영분이라든지 또는 후보 부인이라든지 그런 부인들과 관련된 네거티브가 횡행하는 그런 정치 현장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손명수 여사와 이호 여사 두 사람의 그런 그 영부인의 어떤 그 상황을 돌아보면 참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두 분 다 역할로서 또 내조를 함으로써 또는 한 사람은 시민운동, 여성운동을 함으로써 그래도 돌아보면 존경받는 그런 영부인으로서 기억에 남는 것을 보면 손명순 여사의 그런 별세 소식을 계기로 그나마 정치판이 상대 후보의 배우자 또는 상대 대통령의 어떤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그만 네거티브를 하는 그런 풍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가 잠시 전인 오후 5시 50분쯤 별세를 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이고요. 손명순 여사는 아까 이종근 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약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남편의 내조를 위해서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굉장히 함께 많이 언급되셨던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정기남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침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이희호 여사 그리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이 손명순 여사를 거의 대통령 부인의 어떤 그 내조자로서 어떤 하나의 그 모범으로 평가하는 게 우리 정치사의 어떤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사실 현대 정치에 들어오면서 대통령 부인들의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내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별세한 손명순 여사의 어떤 그 생전에 대통령 부인으로서 보여줬던 모범적 어떤 그 내조 이런 것들을 좀 귀감 삼아서 우리 현대 정치인들이 좀 모범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민규 씨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서울대병원에 원래 입원을 하고 계셨답니다. 손명순 여사께서 그리고 지금 아직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사망 원인은 노환으로 지금 가족들은 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가 잠시 전인 오후 5시 50분쯤 서울대 병원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사인은 노환이고 빈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말씀 주실까요? 일단 여러 가지로 보면 일단 손명순 여사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뭐 단식 투쟁을 한다랄지 예. 국제와 관련해서 투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조가 굉장히 엄청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렇게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또 이유 여사와 비교하면 이유 여사는 굉장히 외부적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가 비교되면서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한 여사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9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그렇게 알려진 게 많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아주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온전했을 때는 많은 정치인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받으려고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손명수 여사가 아마 노안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전혀 그 존재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별세를 하면서 다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손명수 여사의 그동안 궤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들어오는 속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박은정 전 검사를 총선 인재로 영입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을 영입한 겁니다. 관련된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보복당하고 수사받고 결국 해임되어 24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한 분입니다. 박은정 전 검사님입니다. 감히 법치주의를 말하며 법위에 군림하고 감히 공정과 상식을 입에 올리며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대의 폐륜 집단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이라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저도 정치를 그만둘 것입니다. 3년은 정말 너무 깁니다. 박은정 전 검사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소위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의 그 소위 채널A 사건의 감찰 자료를 유출했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고요. 2022년 성남지청장에 근무할 때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을 수사 무마하도록 했다는 그런 논란에 휩싸였던 그런 분입니다. 박 전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그 성남FC 수사를 무마했다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FC 사건에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나 요구했는데 4개월간이나 지청장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그 지청장은 소속 검사들이 수사할 때 사실관계 법리를 정확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해가지고 잘못된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제3자 뇌물은 굉장히 의율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돼서 그 한 와중에 그 갑자기 차장이 사직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왜 그러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과거 성접대 의혹을 받던 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금지로 직위가 해제됐던 이 차규근 전 출입국 정책본부장도 영입을 했고요. 소위 말하는 친문 성향의 검사를 모으고 있어가지고 언론이나 주변에서는 검찰당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주목한 부분은요. 조국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이 행보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의 반응이 좀 흥미로워서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불어 몰빵, 이런 얘기를 좀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그 조국 혁신당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뽑고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요. 그거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행사장에서 그 빵 2개를 양손에 들고 있는 그거를 이제 지지자들이 갖고 와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걸 다 알아듣죠 하면서 이거는 몰빵하라는 거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 모두 둘 다 모두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 이런 신호다, 시그널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유치한 논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은요. 그 정책이나 노선, 인물을 갖고 경쟁을 하고 상대를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조국 혁신당이 뭐 박은정 전 검사 이런 분들 영입한 거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도 그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전주 의뢰 지금 공천을 받았죠. 그리고 그 고위 검찰
출신인 그 박균택 변호사, 대장동 변호인이 이제 광주 광산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비판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금 여러 개의 아주 위중한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심까지 입시비리 2년으로 실형 선고받은 그런 조국 대표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차별성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빵 2개 들고 사진 찍고 지지자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조국혁신당이 찍지 말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진환 교수님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엊그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찾아와서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는 협력과 연대를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또 어제 이 캠페인을 통해서 몰빵론 캠페인을 한다? 저는 어떤 게 진심인지 아마 지지자들도 좀 약간 어리둥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조국 혁신당의 그 비례 정당에서 신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교차투표 흐름이 아주 가시화되는 흐름입니다. 예. 이를테면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일지언정,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호남에서부터 50대를 중심으로 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소 몰빵론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 흐름에 대한 약간 초조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